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군주론 인생 공부. 원작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은이는 인문학자 김태현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1498년부터 1512년까지 피렌체 공화정의 외교를 담당하는 서기장과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십인위원회의 서기장을 역임했다. 1512년 스페인의 침공으로 프렌체 공화정이 몰락함과 동시에 메디치 가문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마키아벨리는 공직을 박탈당한다. 1513년 메디치 가문에 대한 반란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투옥되었으나 교황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는 다시 공직 생활을 하기 위해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군주를 아련하여 군주론을 헌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외면당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정치 철학의 고전으로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중심으로 국가 통치의 현실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작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현실주의적 통치를 강조하며 윤리적 이상보다 실질적 효과를 중시하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군주론은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도덕적일 필요가 없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고 변덕스럽다는 전제하에 군주는 그들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권력 유지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면 비도덕적 행위도 용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군주론은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권력 투쟁 속에서 실용적인 통치 지침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정치학과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이 책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이상주의적 철학과는 대조되는 현실주의적 정치 철학의 기초를 다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주론은 1559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금서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1966년 금서 목록이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하버드, 옥스퍼드, MIT 대학의 필독서로 선정되었으며 타임지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도서로 500년간 전 세계 리더들이 가장 많이 사랑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고 두 번째가 수단이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이상적인 도덕성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국가의 이익과 안정성을 위해 비도덕적인 수단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나 배신, 폭력 등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군주가 생존을 위해 필요할 때는 기만, 폭력, 속임수와 같은 수단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한 수단이 비윤리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정치나 비즈니스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시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적이 정말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어떤 목적이든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힘보다는 속임수가 더 좋다. 속임수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결코 무력으로 얻으려 하지 마라.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단순히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속임수나 기만수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력 충돌보다는 속임수를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실용주의와 권력 유지에 대한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략은 오늘날 비즈니스와 인간관계 및 정치 등에서도 응용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경쟁에서는 직접적인 가격 경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출시할 계획이 없는 제품이나 기술을 발표함으로써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베이퍼웨어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할 때의 즈음에 경쟁 제품보다 더 우수한 신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허위 발표하여 시장의 관심을 자사로 돌리고 경쟁사의 판매 기회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결국 자사 제품이 나오지 않거나 출시가 연기되더라도 이미 경쟁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므로 전략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라이벌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대결이 불가피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회적인 속임수 전략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힘의 사용보다는 지혜롭고 교묘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적극 이용하라. 군중에게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군주에 대한 사랑은 때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고 군중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군주를 배신할 수 있지만 군주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중이 사랑으로 인해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보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반역하지 않는 것이 군주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군중의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두려움을 통해 군중이 군주의 명령을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두려움을 주는 군주라도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연민을 느끼는 것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마키아벨리 교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속을 재고하라. 군주는 언제든 자기가 한 약속을 깰 정당한 권리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필요에 따라 도덕적 규범이나 약속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통치의 성공에 기여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동맹, 배신, 협상을 반복해야 했고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도덕적인 규범보다는 실용적인 생존 전략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주는 상황이 변할 때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약속을 변경하거나 깨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도덕적 규범을 어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약속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춰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과거의 약속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현실에 맞춰 행동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활하면서도 용맹하라. 덫을 피하려면 여우처럼 교활해야 하고 늑대를 물리치려면 사자처럼 강해야 한다. 사자처럼 용맹하고 여우처럼 교활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의 덕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교활함과 용맹함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실패와 배신, 생명의 위협을 통해 권력의 냉혹함을 깨달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권력의 잔혹한 실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 지도자가 생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의 현실주의적 사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라. 전쟁을 피할 수는 없고 적에게 유리하게 미룰 수 있을 뿐이다. 적절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인벌린과 히틀러의 뮌헨 협정입니다. 1938년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총리는 히틀러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뮌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체인벌린은 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단지 전쟁을 미루는 결과에 불과했으며 히틀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갈등과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주가 직면한 갈등이나 전쟁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적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전쟁을 피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로 인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주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갈등과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명의 절반은 주변 사람들이 좌우한다. 통치자의 지능을 평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의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만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군주가 무능한 사람들을 중용한다면 이는 군주의 판단력 부족을 드러내고 통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정치관은 군주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는 군주의 성공이 군주 혼자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인재를 두고 그들의 조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사람을 보는 눈을 꼽았습니다. 군주는 훌륭한 인재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조언을 신뢰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군주는 타인의 충성심과 능력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명령하라. 복종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단순히 권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군주가 단순히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군중들의 지속적인 복종을 얻을 수 없다고 보고 군중의 신뢰와 두려움을 동시에 얻는 것이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주가 지나치게 권위를 과시하거나 폭압적인 방식으로만 통치할 경우 군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주가 너무 부드럽거나 권위가 약해 보이면 군중들이 그를 경시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약하지 않은 균형 잡힌 통치가 필요합니다. 군주는 군중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도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고 때론 관용과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CEO가 직원들에게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높일 수 없습니다. 그 명령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조직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명령을 따르게 되고 조직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항상 외관에 속고 세상은 주로 대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히틀러는 외관과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을 통해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연설과 군복, 제스처 등은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했고 요제프 괴벨스의 프로파간다 기구를 이용해서 나치 이데올로기를 퍼뜨렸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퍼레이드는 대중의 비합리성을 이용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유대인과 공산주의자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중의 두려움과 증오를 자극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도덕적 이상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경향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중이 군주의 외형과 말투, 행동을 보고 그를 신뢰하거나 따를지 결정하는 특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에도 사람들은 종종 깊이 있는 분석이나 비판적인 사고 없이 표면적인 정보에 의존해 판단을 내립니다. SNS와 미디어는 짧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빠르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이러한 현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길고 어려운 이야기는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도 하지 않고 넘겨버리거나 집중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들이 쉽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정치인이나 공인들은 표면적인 이미지를 조작하여 대중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체를 통해 보이는 이미지와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원칙은 소비 문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광고나 마케팅에 현혹되어 제품의 실제 필요성과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과 진정한 가치 판단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깊이 있게 사유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대중의 사랑보다는 군사적 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필로포이멘이라는 고대 그리스 장군을 예로 들며 그가 평화 시기에도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은 점을 칭찬합니다. 필로포이멘은 그리스 아카이아 연맹의 장군으로 그리스 역사에서 뛰어난 군사적 지도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화 시기에도 항상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었으며 친구들과 함께 전투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전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갑작스럽게 적이 공격해오면 어떤 지형에서 싸워야 할지, 어떻게 군대를 배치할지에 대해 항상 고민했고, 그가 맡은 군대가 항상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했다고 소개합니다. 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커리어와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위기를 초래한다. 국가를 개혁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옛 관습의 그림자를 유지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개혁할 때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일부를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 질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꿰뚫어 본 마키아벨리는 급진적인 변화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므로 전통적인 요소를 남겨둠으로써 개혁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창립자인 키루스는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 피정복민들의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키루스는 정복한 민족들에게 강한 통제만을 부과하지 않고 기존의 체제와 관습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통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피정복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파괴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전통을 존중하며 자신의 통치 질서를 점진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이는 피정복민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기존 관습의 그림자를 유지함으로써 개혁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새로운 변화를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면 전통과 관습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개혁은 기존의 사회 구조와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격의 기회를 주지 말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야 한다면 그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행동해야 한다.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 두목 돈 비토 콜레오네는 자신의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적들을 공격하고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적들이 반격을 가해오자 그의 아들 마이클 콜레오네는 더 철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마이클은 가족과 조직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마피아 내의 배신자들과 경쟁 조직의 수장들,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 배신한 형제까지도 용서 없이 처단하는 냉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가 적에게 복수할 힘을 남기지 않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적이 힘을 회복해서 복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군주가 자신의 권력을 더욱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군주는 적대 세력을 경미한 처벌로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적대 세력을 불완전하게 처리할 경우 언젠가 힘을 되찾아 복수할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처벌로는 군주의 권력이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온종주의나 절반의 조치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 수세기 동안 경쟁을 벌였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로 진격하여 도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그 지역을 소금으로 덮어버려 다시는 저항할 힘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은 문제 해결은 상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게 되고 이는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영화 대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이클은 모든 적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무자비하게 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과 가족을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물질적 이익을 더 중시한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재산의 손실을 더 오래 기억한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도덕이나 이상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물질적 손실을 당했을 때 도덕적 모욕을 느꼈을 때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받으며 이로 인해 분노와 복수심을 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군중의 도덕적 기대를 충족하기보다는 물질적 이익과 손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는 군주가 군중의 물질적 이익을 존중하고 군중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통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세금 부과나 재산 몰수와 같은 정책은 군중들로 하여금 불만과 복수심을 품게 만들어 반란이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군중들의 재산과 물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통치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군중의 지지와 복종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물질적 이익을 보장받으면서도 군주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군중들이 군주에게 충성을 유지하게 되며 반란을 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인 상처보다 물질적 손실을 더 크게 느끼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존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고통도 크지만 물질적 손실이 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그 어떤 것보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들에 맞서 비열해져라. 비열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은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다. 군주는 때로 기만적이고 교활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적들을 제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멸받거나 약자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2세를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통치 전략을 사용해 성공적인 군주가 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합니다. 페르디난드 2세는 교활하고 기만적인 전략을 사용해 적들을 제압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기독교 세계에서 이단을 몰아내기 위한 종교적 동기를 내세워 적들을 무너뜨렸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불공정하거나 비도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도덕적 원칙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는 동해 보복법, 즉 동일한 해를 동일하게 보복하는 법칙대로 용기 있게 맞서서 대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증오는 선행으로도 악행으로도 얻을 수 있다. 군주가 대중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좋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군중의 재산이나 가족, 특히 여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강력한 반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군주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개인적 권리를 무시할 경우 군중의 증오를 피할 수 없고 이는 군주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큰 요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는 로마 제국이나 여러 유럽 군주국의 사례를 통해 군주가 군중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거나 그들 가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때 군중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군주가 일반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군중의 가장 기본적 권리까지 침해하면 그들이 폭력적인 저항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선행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행동해서 불필요한 증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군중들은 일상의 안정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때 군주를 따르며 더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든 행동은 예상치 못한 반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이 초래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파괴되었지만 무장한 예언자는 항상 승리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나 혁신가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그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이 필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모세를 대표적인 무장한 예언자로 설명하며 모세가 단순히 영적 지도자로서만이 아닌 군사적 지도자로서도 성공을 거둔 이유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새로운 제도와 법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도덕적 설득이나 영적 권위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력과 군사적 힘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도덕적 설득력이나 신앙만으로 대중을 이끄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중요한 진실을 폭로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비책과 실질적인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전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위해 위장하라. 군주가 모든 덕목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 정치인이나 기업의 CEO는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필수입니다. 모든 덕목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한 덕목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리더십과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업은 종종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고객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이번 명제는 이미지와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덕목을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러한 덕목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라. 인간은 대체로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탐욕스럽다고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위선적입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을 보여주지만 이는 군주가 자신에게 이익을 줄 때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그는 군주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 군중들이 이를 핑계로 군주를 쉽게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단순히 사랑받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군주는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려움을 통한 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변덕스럽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위선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며 물질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본성의 한 측면으로 누구나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요새는 군중이다. 요새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면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최고의 요새는 사람들의 사랑 속에 있다. 마키아벨리는 물리적인 힘이나 방어 수단만으로는 진정한 안전과 안정을 얻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요새는 외부 적의 침략을 막을 수는 있지만 군중들이 군주를 미워하면 그 요새는 무의미해집니다. 반면 군중들이 군주를 지지하면 요새가 없더라도 군주의 권력은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직이나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강력한 권력이나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라. 적과 동지 간의 전략적 지혜는 삼국지에서 조조와 관우의 관계가 좋은 예시입니다. 조조는 적장인 관우의 뛰어난 능력과 의리를 지키는 성품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조는 비단 옷, 황금, 말을 선물하며 관우의 충성을 유도했지만 관우는 마음속에 여전히 유비에 대한 의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조는 관우가 언젠가 유비에게 돌아갈 것을 예감하고 있었으나 적장을 가까이 두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조는 적장인 관우가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동안 그와 힘을 합쳐 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으며 그와 일시적으로 신뢰를 쌓으면서도 한편으로 그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조와 관우의 사례처럼 경쟁자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처를 기억하고 복수한다. 위대한 발전과 새로운 이익이 사람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잊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군주론의 메인 게스트인 체살의 보르자는 잔인하고 교활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냉혹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체살에는 적들이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복수심을 품고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제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체살에는 정적들을 유인해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그 자리에서 모두를 처형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방법은 그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체살에는 나중에는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새로운 혜택과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 혜택에도 불구하고 군중들과 정적들은 그가 과거에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고 새로운 이익을 얻더라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쉽게 잊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군주가 통치하는 동안 군중들이나 신하들에게 준 상처나 부당한 대우는 쉽게 잊히지 않는데 이는 군주의 통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새로운 이익이나 변화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불만을 먼저 인정하고 해결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황 율리오 2세는 즉위 후 체사레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계획했습니다. 율리오 2세는 체사레의 이전 지위와 영토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고 그를 로마로 불러들여 산탄젤로 성에 감금합니다. 체사레는 이후 스페인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포로가 되면서 그의 정치적 생애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체사레는 과거의 악연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나 리더가 통치할 때 과거의 잘못이나 상처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혜택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복수심과 기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냅니다. 긍정적 보상은 점진적으로, 잔혹함은 단번에 주어라. 모든 잔혹함은 한 번에 실행되어야 하고 반면 혜택은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 한다. 어떤 기업의 CEO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직원들에게 한 번에 공지하고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직원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한 번의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고 끝냄으로써 직원들의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직원들에게 작은 보상을 점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하며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혜택을 천천히 늘렸습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때마다 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살아남은 자신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면서 결국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혹함은 신속하게, 혜택은 점진적으로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잔혹한 대우는 반복되면 반감을 사지만 혜택을 조금씩 계속 나누어 주면 감사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이라면 뒤로 미루기보다는
먼저 단번에 치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일일수록 가장 먼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보상은 크게 한 번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제공하다 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호의로 치장하라.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필수다. 소설 삼국지에서 유비는 총나라를 세운 군주로서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주민들의 신뢰와 호의를 얻는 데 있었습니다. 유비는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의를 얻음으로써 유비는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통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군주가 정복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로마 제국은 영토 확장 과정에서 기존 권력자나 귀족 계층을 존중하면서 현지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정복한 후에도 그들의 문화와 정치적 구조를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인들은 로마의 새로운 질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 문화는 오히려 더욱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갈리아와 영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정복 직후 현지인들의 지도자들을 로마와 협력하도록 설득하여 지역사회의 자치적 운영을 허용하고 기존의 권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지역에서 로마의 권위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로마의 통치에 대한 호의와 지지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유연한 통치 방식을 통해 거대한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정복지의 기존 체제를 존중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너무 많은 변화를 갑작스럽게 주면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군주의 통치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 관습과 법률을 존중하여 점진적으로 통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단순히 자본과 기술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현지인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나 구성원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은 안정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흔히 작은 새처럼 행동한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해 다가오는 매의 위협을 보지 못하는 참새와 같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는 소인국 릴리펫이 등장합니다. 소인국 사람들은 작은 것들에 집착하고 사소한 문제에 매몰되어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과 사소한 권력 다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달걀을 깨는 방식 때문에 내전을 일으키고 작은 권력 다툼으로 국가의 자원을 낭비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동안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외부의 큰 위협을 간과합니다. 이로 인해 소인국은 내부의 분열과 약화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종종 당장의 이익이나 유혹에 쉽게 빠져 장기적인 위험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군주가 자신의 통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이익이나 즉각적인 만족에 집착하기보다 더 큰 위험과 기회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이익에만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더 큰 위험과 기회를 인식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참새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몰두하는 인물을, 매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갖춘 인물을 상징합니다. 참새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먹이에 정신이 팔려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매는 참새가 방심한 순간을 기회로 삼아 순식간에 공격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다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통치를 강조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은 우리 행위의 절반을 지배하고 다른 절반을 우리들에게 양보한다. 마키아벨리는 미래 군주의 운명을 예측하며 운명, 즉 포르투나와 능력, 즉 비루투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 인간의 능동적 대응이 상호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삶에서 50%는 운명에 따라 살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운명은 강물의 흐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사건을 인간의 삶에 가져오는 존재로 마키아벨리는 이를 강의 범람에 비유합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을 덮칠 때 대비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지만 강둑을 쌓고 수로를 정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마키아벨리는 주장합니다. 여기서 비르투, 즉 능력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군주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결단력 있게 대응하고 기회를 창출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준비를 통해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함으로써 군주가 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 우리의 절반을 지배할지라도 나머지 절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형성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도덕과 그 어떤 관계도 없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은 무인도에 갇힌 소년들이 초기에는 질서와 도덕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점차 생존을 위한 권력 투쟁 속에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랄프와 잭은 각각 질서와 무질서를 상징하는 인물로 랄프는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 하지만 잭은 권력을 얻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고 폭력과 공포를 사용합니다. 소년들은 처음에는 서로 협력하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점차 잭의 강압적인 리더십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는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덕적 원칙을 지키기 힘들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군주가 신의를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때에 따라 신의를 깨뜨리거나 거짓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군주가 진정한 선행보다는
정치적 성공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도 감수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즉, 마키아벨리는 정치라는 세계는 늘 변화하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도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정치적 결정이 종종 도덕적 이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결정은 종종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적 결정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를 포함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의는 힘으로 지켜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다른 권력자들과 협정이나 약속을 맺더라도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 것은 상대 군주가 그 약속을 지킬 힘을 갖추었을 때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군주는 거대한 힘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실질적인 권력을 통해 약속을 지키거나 깨뜨리며 자신을 보호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군주론 인생 공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예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선하게, 행동은 지혜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자칫 순진함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순진함은 어리석음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를 지키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순진하면 안 됩니다. 순진함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은 줄 믿는 마음입니다.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세계관이죠.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변하고 있으며 특히 잘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남의 마음은 더더욱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의 뜻이 퇴색되고 지금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만 쓰입니다. 원래 전전긍긍의 한자는 두려워할 전, 삼갈 긍입니다. 깊은 연못 위에 살얼음판을 지날 때처럼 매사에 행동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깊은 연못 위에 살짝 얼어있는 얼음 위를 걸어서 지날 때 얼음이 깨지면 매우 위험하죠.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전긍긍의 태도입니다. 원래는 긍정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담함과 신속함도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완급을 적절하고 조화롭게 균형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풍림화산.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군사를 움직일 때는 바람처럼 빠르게, 숲처럼 고요하게, 불처럼 맹렬하게, 산처럼 묵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람과 불은 대담함과 신속함을 상징하고 숲과 산은 신중함과 고요함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완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당신께서도 항상 빠르고 대담하거나 혹은 항상 신중하고 고요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불과 바람처럼 맹렬하고 빠르게 살고 어떤 때는 산과 숲처럼 고요하고 신중하게 사는 리드미컬한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는 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4개의 학급이 있었습니다.
그 3학년 전체 중에서 공부를 가장 잘했던 반, 즉 시험 성적이 가장 좋았던 반은 어떤 체육 선생님이 담임이었던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이 평균 시험 성적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성적표가 나오면 그 선생님이 지난번 시험보다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무차별 매타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적표가 배부되는 날이면 그 반 아이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단체로 매를 맞았습니다. 주로 대걸레자루로 맞았고 그 외에도 각종 몽둥이들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대씩 때렸습니다. 그 선생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친구들끼리 그 선생님의 반에 배정되면 어떡하나 하고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적표가 배부된 날이면 다른 반 학생들이 모두 하교를 하는 시간에 그 반 아이들만 무참하게 폭력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화도 나고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 반 아이들은 성적 향상이라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수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단순히 그들의 신체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 마음도 다치게 했을 겁니다. 과연 그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목적이 그 수단을 사용해도 될 만큼 충분히 정당한지 검토하는 일이겠지요. 삶에는 정답이 없고 해답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선택한 모든 옵션은 언젠가 우리에게 과보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달든 쓰든 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를 감안하면 생존과 번영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달성하기를 원했던 시대, 즉 정글의 법칙이 지배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은 이기는 것이 선이고 살아남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계는 아직까지도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동물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현실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키아벨리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